들었던 게 그거였죠. 저도 그때 당시에 홍가희가 검색어 1위를 할 때 또 이게 무슨 일이란 거야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아, 저 사실 네. 그게 아니라 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네. 제가 그때 술을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마셔요. 이런. 그러니까 술이나 수면제 아니면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수면제를 먹어도 제가 지금 처방받아서 먹는데 그걸 먹어도 뭐 한 5시간 자나? 그래서 수면제를 이제 먹기 전에 술을 먹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몽사몽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제 핸드폰에 기자들이 이제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날. 예. 그래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비몽사몽 보고서는 뭐 어디 기자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전화를 너무 놀래서 끊어버리고 인터넷을 봤는데 실시간 1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정말 놀랬어요. 기사 클릭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악플 사건 이런 거는 제가 상상도 못했고 술 먹고 사고 친 것 때문에 그러나. 술 먹고 사고 쳤어요? 네. 하긴 뭐 이해한다. 술 먹고 기억은 없는데 기억은 없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뭐 한 건 아니고요. 술 먹고 이제 제가 택시에서 뻗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졸피뎀 요즘에 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의사 처방 없이 뭐 그렇게 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건데 졸피뎀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성분에 뭐 졸피뎀 타르타르 산정인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먹고 술을 먹으면 기억이 없대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졸피뎀에.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거구나. 기억이 아예 그냥 싹 없는 거죠. 근데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예 뭐 기억을 못해요. 제가 요즘 잠을 자거나 하면. 실시간 검색어를 봤는데 홍가희가 떠서 봤어요. 네. 근데 거의 유사한 내용의 기사들이 동시에 뿌려진 거예요. 네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야. 네, 엄청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정보의 발원지가 한 군데서 팩스든 뭐든 해서 일제히 같이 뿌려진 상황이라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요즘 같으면 매스컴에 굉장히 소스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말초적인 제목 달아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상하기 딱 좋은. 단독. 예. 네. 근데 거기는 이제 홍가희님은 동아일보를 주로 이야기를 하셨죠? 동아일보에서 저한테 제일 처음에 사실 동아일보에서 저한테 그런 악플 사건으로 인터뷰 요청이 왔었어요. 제보가 왔다고 악플러들한테. 근데 뭐 변호사가 합의금을 뭐 많이 부르더라 하면서 그런 주로 이제 합의금이 비싸다라는 그런 불만 사항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기자랑도 통화하고 했는데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런 상황이고 나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합의를 하고 걔네들이 합의를 원하고 고소 취하를 원하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당연한 어차피 민사 갈 거니까 피해 배상을 받길 원한다. 단 내가 돈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진짜 뭐 100 얼마, 200 얼마 이런 식으로 뭐 받고 싶지는 않아서 심한 거는 뭐 내가 진짜 합의 안 한다라는 의미로 1억까지도 불러봤다. 그건 진짜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안 하면 그냥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플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이제 뭐 사진을 날라가지고 그것도 합성해가지고 뭐 미친 허언증년 키워준년 빨리 되져라. 자궁에 뭐 뱀을 넣어서 그러니까 자궁이라고 제가 지금 언어 표현을 이제 순화를 시킨 거고 뱀을 넣어서 뭐 파열을 시키네 마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합의 안 해준다고 1억을 부른 거예요.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일베를 직접 만나서 돈 이제 합의금을 안 받고 고소 취하해준 거는 수십 건에 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사 가치가 사실 없다고 동아일보 측에서 기사 가치가 사실 없다고 기사를 안 낸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자고 일어났는데 나대요? 저는 보자마자 그랬어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트위터로만 그렇게 했는데 눈덩이처럼 막 굴리더라고요. 이 사건을, 고소사건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또 쟤네들이 꼭 저럴 때는 무슨 항상 뭐 이유가 있거나 배후가 있거나 뭔가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거잖아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제가 저를 놨어요. 놓고 제가 아닌 사람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 세월호 유가족들 보상 문제 예전에 그때도 그랬었잖아요. 10억이니 뭐네 하면서 새누리당 무슨 의원이 뭐 카톡에다가 뭐 뿌리고 뭐 이랬었던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노란 리본 단분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세월호 이제 유가족분들 좀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노란 리본 단분들 중에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해서 사실 노란 리본을 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걸 알아서 얘네들이 내가 얘네들한테 뭔가 위험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웃었어요. 웃기고 가짜나서 가치가 없어서 제가 그래가지고 트위터 보면 막 홍가애가 일베를 대처하는 방법, 뭐 대처법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애들 골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제 이제 악플러 담당, 제 사건 악플 담당하는 그 변호사님의 명예도 걸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도자료 뿌리고 이제 좀 해명하기 시작했죠. 저희도 저희 방송에서 공개했던 악플 중에 하나를 직접 읽었어요. 요거 없이. 삐처리 안 하고. 아, 진짜요?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 중에 악플 중에 하나를 들었는데. 그거 제가 공개했던,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그 악플 있잖아요. 그게 뭐 몇십 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고소를 정확하게 1,500건 했거든요. 1,500건 했는데 1,500건 중에서 그런 성적 욕설이 뭐 한 900건, 1,000건이었어요. 다 잡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희한하게 왜 저를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안 잡히죠? 근데 그게 예전에 이기득 기자가 이기득 기자의 관련한 악플 때문에 수사했던 이야기를 우리 방송 나와서 해준 적이 있는데. 아, 진짜? 거기 변호사가 뭐 붙어 있었던가 뭐 그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 어떤 IP에서 그게 달렸어요. 근데 우리 집 IP를 누가 갖다 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와이파이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거기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측에는 그게 안 먹혀요. 그렇게 안 먹히게 다 이제 엮어놨어요. 한 건만 이렇게 그럴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게 일베들이 좀 미안하지만 귀여운 애들, 일베들이 좀 그래요. 일베를 사랑하는 여인. 예. 저는 일베 웃기고 귀엽지 않아요? 가짱구? 하나만 물어봅시다. 단도직입적으로. 수구 언론들의 표현처럼 정말로 돈 벌려고 고소하신 거예요? 저요? 돈 벌려고? 그 자체가 틀려먹은 거 아니에요? 상갓집에 뭐 부조금으로 돈 벌러 먹으려고 합니까? 상갓집에서 그 부조금 돈 벌려고 장례식 하는 겁니까?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게 이야기가 나왔어야 돼 처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거기 검찰이 좀 항소를 했습니까? 네, 했어요. 항소를 지금 그러면 하루 앞둬놓고 지금 2심 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죠. 어쨌건 1심에서는 무죄가 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당시 MBN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쭉 훑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견디다 못한 홍가애 씨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예요. 지금 고소를 건 상태다. 이게 이야기가 된 다음에 반성 여지가 저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반성 여지 뭐 사과받을 거면 애초 고소를 안 했어요. 그게 뭐 사람들이 이제 저를 뭐 응원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들으면 이런 말이 좀 나랑은 좀 가해가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과받고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 고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요. 반상의 정도에 따라서 고소치하나 뭐 민사는 걸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있었어요. 그게 그 말이잖아. 일단 그러니까 고소를 해놓고 그러나 약간 순서가 다르구나. 해놓고 걔네들을 뭐 내가 직접 만나든 아니면은 솔직히 저한테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악플의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정말 용서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한 번쯤 보고 싶은 애들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이런 걸 썼을까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해놨어요. 걔네들이 연락 오면 제가 직접 만나고 그렇게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맞는 것 같은 게 뭐 용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네.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고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하는 것을 지켜보는 건 할 수 있지만 피디님 애기 만약에 여자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한테 뭐 제가 당한 것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빠의 입장으로? 내가 인터뷰를 당하고 있어 지금?
그런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송에서도. 아, 그래요? 세월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역지사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역지사지지만 역지사지가 안 될 때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원인 제공은 너한테 있지 않냐?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건데 원인 제공을 그러면 진짜 원인 제공을 너는 나랑 만나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구조의 의무는 국가에 있고 그런데 똑바로 안 했고 그럼 일개 시민이 이 미개한 이 미친년이란 허언증 미친년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면 할 정도였으면 폭로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족같았냐는 거죠. 그렇죠. 진짜 족같아서 족같다고 진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잘못 그게 원인 제공이다? 아니지. 너네들은 지금 아노미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거지. 말은 똑바로 입은 뒤에 머리 뒤통수에 붙었어도 말은 똑바로 알았다고. 진짜 그런 거예요. 원인 제공을 똑바로 찾아야지. 그러면 제대로 했었어 봐라고. 제가 오죽하면 했겠냐.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나는 처음에 하긴 뭐 어떤 법적인 처리를 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받겠다가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일단 고소를 해놓고 나중에 그 어떤 방법을 쌓아가야 그렇죠. 되는 거지. 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제가. 예. 그리고 엄청 악플 심한 것도 제가 만나는 건 또 만나는데 이유가 있는 거고 간단하게 뭐 야이 미친년아 뭐 이런 했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안 만나 절대 사과 안 받아줘 안 만나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친년이란 단어를 하기 전에 그 기사와 내용 그리고 다른 댓글들에 좀 신중하자 아니면은 또 뭐 실종자 가족분들의 호소문이랑 똑같다 다른 뭐 잠수사들 증언이랑 비슷하더라 얘 거짓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신 공격은 하지 마라 욕설을 하지 마라 분명히 거기에 답댓글이 또 달리고 했는데도 끝까지 내가 맞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욕을 했다거나 얘는 뭐 과거가 어땠다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애들은 미친년이란 단어 하나도 다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홍가혜님 나와오셨을 때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홍가혜는 허언증 환자이거나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아니요. 이제 뭐 예, 그러니까 있겠지만 문제는 그때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법적인 어떤 판결을 통해서라도 홍가혜 씨가 했던 말이 거의 다 들어맞았던 이야기였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렸던 것은 뭐였냐면 세월호 사건이 났던 초기 당시에 홍가혜 씨는 최초의 어떤 폭로자 같은 거였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실제로 국가가 구조 안 한 게 맞고 그 인터뷰에서 때로는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여과 없이 전하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저는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말들이 오히려 지금도 신빙성 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해경을 비롯한 정부 쪽에서는 언론과 합세해서 이 사람을 예전에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있었던 일처럼 몰아가면서 이 사람을 진짜로 정신병자처럼 몰아버렸던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홍가혜 씨 사건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바라볼 때. 근데 그게 있어요. 세상에 막 어떤 진실이건 뭐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제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거나 짜증날 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자기 위안 자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위안 그런 식으로 하고 넘겨버리거나 난 싫어 뭐 이렇게 막 쟤는 정신병자야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정신병만큼 솔직히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허언증이 정신병이거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무기죠. 정신병. 그러니까 보통 이렇거든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수세에 몰렸어. 저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말을 거짓으로 만들려면 쟤 정신병자야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가지고 마녀사냥 당하고 체포하러 오기 전에 자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체포한 거다. 모든 과정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홍가희라고 하는 사람도 살면서 그 나이에 맞게 어느 정도 멋도 부리고 싶고 뭔가 재밌게 살고 싶었던 그런 욕심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사회의 어떤 공익을 해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당시 그런 인터뷰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다 거의 다 밝혀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조사해보면 내 말이 진짜 내 말을 믿어서 또는 저 막 그래서가 아니라 딱 그거예요. 그냥 소 뒷걸음치다 지져봤다 지자분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위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구나.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지금이야 1년이 지나서 세월호 사건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 당시 때 그 초창기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홍가희 씨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놀랬겠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저 같아도 설마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아서 설마 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설마 국가가 설마. 그러니까 당연히 진보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홍가희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일단은. 근데 거기에 언론들이 너무 진짜 많았었는데 유가족들 수보다 실종자 가족들이 보다 수보다 정말 기자들이 더 많았었는데 서글퍼요 생각하면. 그렇죠. 그 전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홍가희 씨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저요? 네, 아주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난 똑같아요. 아니 그 성격상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도망가고 회피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내가 머리가 깨진 한이 있더라도 부딪혀가지고 내가 억울한 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래. 근데 나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한다고요. 내가 손해를 당했을 때도. 그냥 좀 억울해도 참지 뭐. 저러다가는 내가 더 다칠 수 있으니까 자기 방어거든요. 그게. 근데 나는 무슨 일이든 싸울 때가 뭐고 나 끝을 봐야 돼요. 지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비슷한 성격이라니까요. 내가 세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통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국회의원실하고 무슨 약속 같은 걸 잡았어.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하고 한 약속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몇 번을 참아. 나중에는 존재감을 무시당해. 그럼 그쪽하고 싸워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뭔 줄 알아요? 뭔데요?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 나 뭔 말인지 알아. 나 네. 완전 공감해. 네. 그러니까 어저께도 나 그런 일 있었어. 난 그런 거 있어요. 딱 시간 약속을 해놓고 이제 미안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그냥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이러면은 솔직히 마음에 이렇게 좀 풀리잖아요. 근데 계속 막 변명만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저께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도 또 그랬었고 또 어제 같은 때도 또 제가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고 저번에도 그랬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딱 그랬거든요. 앵간치 하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야 이건 너무 하지 않냐 하면서 막 싸붙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 근데 너 말 진짜 못같이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못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말을 하고 내가 화를 낼 땐 제가 화를 내잖아요. 피디님 저는 정말 많이 참아요. 제 기준에서 3번 이상은 참아요. 나도 내 기준에서 엄청 잡는다고. 3번 이상은 네. 무조건 참아주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대신에 참을 때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3번 참을 때도 좋게 얘기를 해요. 항상 좋게 설명을 해줘요. 난 이렇게 하는 거 싫은데 이렇게 하면 서로가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3번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터지고 그냥 안 봐버려요. 나도 비슷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토로를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실 이야기를 하면 네가 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너 많이 컸다 국회의원실하고 맞짱 뜨게? 네가 대단한 언론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아니 나는요 정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지. 말 뭐 너무 못같이 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무시당하는 게 나는 싫은 거예요. 똑같은 국민이라고 내가 세간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실수를 여러 번 했어. 나는 그때까지 참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무시를 당하면 그때서 화를 내고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어쩌다 보니까 점심 때 반주 한잔 한 걸 가지고 네가 술 먹고 저러는 거 잘못이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진짜로 미안한 걸 수도 있지만 술이 다 깰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그 화가 났는데 뭐 그런 건데 뭐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재판 끝나고 주로 서울에 거의 안 있고 이제 뭐 대구에 있었어요? 저요? 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격이 없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 대구에 계속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에서 있지 않았어요? 저요? 아니요. 원래 대구였어요? 저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그러니까 원래 부산이고 네. 지금 근거지. 네, 대구. 대구에서 있는데 원래 서울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요? 서울에는 옛날에 아기 때. 그랬구나. 원래 그럼 대구에 사셨던 분이구나. 저는 그 서울에 사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처럼 생겼어. 칭찬으로 드릴게요. 아니 내가 옛날에 어떤 게스트 중에 한 명이 왔는데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를 지칭하면서
그래서 쟤는 전라도 사람처럼 생겼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 근데 그거 있어요, 진짜. 예. 어디 같이 생긴 거 특징이 좀 비싸게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느낌과 생김새에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서울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것도 잠실 사는 사람처럼 생겼어. 아, 진짜요? 뭐야? 뭐 설명할 수는 없고 원래 그렇다고. 근데 어째 이런 인터뷰는 제가 예초에 생각을 하기에 네네. 인터뷰처럼 하지 맙시다. 인터뷰를 하게 되면 문답식이 돼서 저한테 뭐 인터뷰를 하시는 것도 상관없지만 형식은 구애받지 말자고요. 속풀이네, 속풀이.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수다 떠는 것을 또는 뭐 속풀이가 되는 것을 여러 명이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냥 그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쟤네들 뭐 하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니까. 홍가희 씨 마음만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할머니하고 지금 같이 사시는 거 맞나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예. 원래 10년 넘게 혼자 살던 사람이라서 지금도 그냥 부산에 할머니가 계시니까 부산 할머니 집에 거의 있지만 뭐 많이 짜돌아다니니까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요즘 많아요. 그러면 할머니도 알고 계세요? 이 사건을? 당연히 아시죠. 재판받는 것도 아실 거고. 당연히 아시고 교도소에 있었을 때 사실 안 알렸어요. 경찰이 집에 알려줄까 묻더라고요. 조사받을 때. 예. 내가 아니요, 할머니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접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 목포까지 몸도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와가지고 뭐 울지도 않았어. 할머니 보는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곧 나갈 거야 그랬어요. 근데 곧 나왔죠. 뭐 100일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때 우리 방송을 또 뭐 우리는 전 국민이 듣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네 홍가희 네가 팽목항해를 왜 갔어?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시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봐요. 팽목항에 왜 갔겠어요? 진짜 나는 그 질문이 제일 진짜 짜증나더라. 그럼 제가 들은 대로 직접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 스킨스쿠퍼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스킨스쿠버가 아니라 다이빙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뭐 인명 구조 같은 건 안 해봤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경황이 없었고 사람들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가서 구해줘야겠다는 그 의협심에 간 거잖아요. 그 의협심이 아니라요. 네. 정확한 경위는 SNS에 카카오 스토리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올라왔냐면 무슨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사람 모이세요 이게 아니라 다이빙 경험 있는 사람 급하게 찾는다. 뭐 그래서 연락처가 있고 그게 이제 헬스부나 이제 뭐 해경에서 한 게 아니라요. 그 민간 업체에서.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원 차출이 지금은 대기 중이니까 인원 차출이 더 생기면 연락을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제주도 여행 중이었고 거기서 바로 이제 일행 냅두고 짐 싸가지고 이제 나는 티켓을 끊고 있었고.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부산인데 그때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부산인데 인원 차출이 더 생겨. 그럼 가는 데까지 5시간, 6시간. 안 되거든요, 그게. 애들은 지금 이렇게 되면 1시간이고 30분이고 필요하면 거기 있다가 팍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그 다이빙도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이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다이버들이 비다이버 다이버 이렇게 부르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민간 잠수사 중에 이모 씨 사망했던 두 번째 사망자 그분 같은 경우 보시면 그분도 자격증이 없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20년 정도 다이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긴 해요. 장비 대여의 편리성이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산업 잠수라고 하죠. 제주도에 해녀 같은 분들이 자격증이 있게 잠수합니까? 혹시? 궁금하다. 해녀는 자격증 같은 건 없는 걸로 아는데 없죠. 근데 잠수는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 양반들은. 아니 뭐 그분들이랑 나랑 비교할 건 아니고 저는 기초교육은 다 받았어요. 패디에서. 기초교육을 다 받은 상태고, 그러니까 패디라는 게 이제 그 잠수 다이버들 교육시켜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다 받고 시험도 쳤고. 근데 이제 뭐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이게 나 어느 정도 잘해요. 잠수를 잘해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아마추어긴 해요.
그 프로분들하고는 비교할수록 저 6년 이제 횟수로 올해 6년 됐네요. 근데 아마추어예요? 열심히 안 했구나. 다이빙은요. 다이빙들은 연수보다 중요한 게 횟수예요. 그러겠네. 예, 맞다. 네, 횟수. 저도 특수부대 나와서 네. 낙하산 타는 걸 점프라 그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한 횟수에 따라서 네. 마크가 달라져. 그거랑 좀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일반 이 사람들이 막 다이빙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블로거들이라든지 뭐 이제 일반 돈을 버시는 다이버들 산업점수 하시는 분들이 내가 전문가인데 하면서 내가 전문가 견해로 봤을 때 걔 홍가에 거기 거 물에다 잡아두면은 뭐 몇 초 만에 올라올 걸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놓으시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고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다이빙의 개념 자체가 자격증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자격증의 문제는 장비 대여의 편리성이고,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이 하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인 거구나. 네. 그걸로 돈 버는 사람 아니고 취미로 하는 거니까. 저는 취미 다이버예요. 예. 근데 레저 다이버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레저 다이버기도 하고 아마추어 다이버죠. 왜냐하면 뭐 몇백 번, 몇천 번 막 이렇게 프로들은 몇천 번, 몇백 번 이렇게 셀 수 없이 로그가 이제 횟수 로그를 하는데 저는 다이빙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60번 될까 말까니까. 60번이요? 많은데? 그러니까 나도 60번 될까 나도 낙하산은 몇 번 안 뛰어내렸는데 10회 이하였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성격상 그랬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저요. 예. 예. 그러니까 잘하고 다이빙 뭐 프로고 뭐 나발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무식해서 용감했어요. 그래서 궁금증.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또 갈 거예요? 진짜 어려운 질문 하지 마 나한테. 아, 그 답을 해봐요. 내가 그거를 지금까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예, 갈등할 것 같긴 한데. 1년이 지났는데 네. 내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하루에도 계속 막 해야지. 맞아. 그래 해야 돼. 이러면서도 또 너무 힘들 때 씨발 내가 다시 이런 거 하나 봐라. 다시는 다른 사람 일에 나서지 말자. 예. 너무 슬프고 해도 나도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내 자신을 지킬 만큼만 이제 배타적으로 뭐 돕더라도 배타적으로 돕자 뭐 이런 개념도 생겼고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성격이 그래 보여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설마 이번에도 또 그러리 그럼 또 간다. 와. 진짜 다이버가 필요하다고. 근데 세월호 사건 같은 사건은 아닐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지금 가라고 충동질하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제가 미쳤긴 해요. 그런 의미로. 왜냐면 그래 보여요. 미쳤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약간 미쳐 보여. 1배를 만났었던 그 악플러 중에 저한테 뭐 삐 처리 안 하고 얘기할게요. 홍가의 클리토리스를 칼로 찍고 내 자지 비비고 싶다. 내 자지 받고 싶다. 쌍년 싹 벗겨가지고 뭐 껍데기를 벗긴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남자 몸에다가 제 얼굴 합성 사진을 한 1배가 한 명 있었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합의를 안 한다는 의미로 처음에 얼마 불렀다더라? 5천만 원인가 1억인가 불렀대요.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연락 오고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홍가희 씨가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 이틀 동안 자기 엄마랑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고 막 이래가지고 알겠다 해서 홍가희 씨가 허락해야 된다. 대구를 내려가라. 대구를 내려가서 홍가희 씨한테 이게 오케이가 떨어져야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러 왔었는데 처음엔 안 만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당신네들 왜 만나냐 뭐 이랬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한 시간 지났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걔 만났는데 제가 걔한테 화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요. 맞죠? 화가 나야 되는데 20살짜리였는데 화가 안 나요. 이상하게. 걔한테 제가 그랬어요. 걔네들은 완전히 이제 뭔가 세뇌당에 있는 이 노란 리본만 보면 적개심 갖는. 네, 그런 좀 세뇌돼 있는 애들이라 제가 그랬죠. 만약에 막 죄송합니다. 다시는 1배 탈퇴하겠습니다. 그러길래 뭐 지금 당장 1배 탈퇴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1배 하라고. 난 그건 너 자유야.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만 하는 건 상관없다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가해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든 말든 상관없어. 네 인생이지.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걔한테. 근데 만약에 내일 내가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내일이 됐다고 치자. 내일이든 모레든 난 너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한데 용서하진 못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너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 네가 그런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도움 갈 수 있는 곳에 네가 그렇게 갇혀 있다고 하면 두나는 너를 위해서 달려갈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죠. 네가 막 관심 받으려고 그렇게 일베에 그렇게 글 올리고 이렇게 일베 너를 일베 추천 눌러주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네가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너를 구해줄까?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세월호를 이렇게 지금 지지하는 분들 모든 목소리를 내는 모든 분들은 네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누구였던 너를 구해줄 거야. 너를 위해서 목소리 내줄 거야. 그런 사람들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여튼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그렇다고 아까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약속 시간을 좀 늦어도요 미안하다고 하면 풀려요. 근데 그게 골물대로 골맞아 있을 맞아요. 때는 그게 어떤 이야기도 그때는 안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PD님 얘기 질문을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걔네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무슨 그런 일이 생겼어. 과연 내가 안 갈까? 아까 그 질문.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고민스러워요. 근데 이거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홍가혜 씨를 직접 겪어보지 못하고 저희들처럼 세월호 관련한 온갖 인터뷰와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 홍가혜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나 보다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세월호에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은요. 네. 홍가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이제 그때 뭐 어떤 여자 인터뷰했다고 뭐 잡혀갔던 여자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제 이야기의 요점은 그런 차원보다는 내가 뭘 해본 의협심에 네. 거기에 대해서 달려가고 네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렇게 왜 나서? 그렇게 바라본다고? 쟤는 특이한 거야. 진짜 튀고 싶은 거야. 그렇게 바라본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그래도 돌아가는 거야. 꼭 세월호 사건이 아니라도. 걔네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관심종자라던가 뭐 어그로라던가 그런 욕설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아휴 그냥 그런 거죠. 아휴 안타까워서 아휴 그러게 너 왜 그래 남의 일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맞아. 네. 특히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 정말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공감 능력이 뭐 어디 일각에서는 그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니까 이상한 거죠. 우리 학교 때도요. 엄마나 이런 분들이 학교 다니고 그래 네 성격상 흔히 말해서 데모하는 거 그런 얘기 꼭 하잖아요. 하는 것까지 어떻게 못 말리겠는데 앞에 나서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진짜 가는 날도 그 얘기 네. 친구들한테 다 그렇게 가야 그래 가는 건 네 성격상 갈 수 있어 그래 가. 근데 뭐 어떻게 내가 너를 말리겠냐. 근데 위험한 건 절대 하지 마. 그렇죠. 뭐 이런 식. 근데 그게 되냐고 뭐. 근데 그 백목항의 그 인터뷰 이후에 이제 그 인터뷰가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녹화나 녹음이었으면 전혀 안 나갔을 방송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녹화나 녹음이었으면 더 잘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편집해가지고. 잘 받든 편집돼서 그래도 나갔을 것 같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민간인 중에서 아무도 그런 걸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더라도 뭐 되게 그냥 자기 주관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나는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뭐 그건 내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아니요. 다 뭐 언론 보도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나 정부 뭐 대응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는 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뭐 다 아니요 나 뻥인데요. 그래서 이래버리니까. 당시 그 인터뷰 이후에 MBN에서 공식 사과도 했잖아요. 그쪽에 무슨 논설위원인가 나와갖고. 그게 이동원 국장, 보도국장. 예. 예, 근데 보도국장이 사과한 내용을요 유심히 들어보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생존자나 아니면 제가 뭐 해경이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더라. 그리고 뭐 여기 민간과 해경 정부 뭐 협력해서 한다는 언론 보도 거짓말이고 그 사실 아니고 현장은 뭔가 다르고 여기 협력 좀 해달라 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짱이 사과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포인트를 잘
들어보면 우리는 방송을 내보냈지만 우리가 방송 중간에 그래 그 얘기는 누구로부터 들은 거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제가 분명히 다른 잠수부가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했다. 그 얘기 어디서 들은 거냐고 그랬더니 들은 얘기라고 분명히 홍가희 씨도 밝혔다. 다만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말을 보내서 미안하다. 그리고 혜경이 오늘도 민간 잠수사들을 사고 해역으로 70여 명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됐던 그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방송으로 지금 많은 논란을 빚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그걸 계산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 사과 방송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 다른 거야. 진실이라는 건 처음에 거짓이든 허위든 그런 게 진실로 밝혀지는 것에 진실이나 진리로 낼 때는 많은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건 자기 믿음이고. 그러니까 진보 언론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예를 들면 명백하게 정황상으로 여러 가지의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핵심적인 증거는 못 찾았어. 그러면 그랬다고 확정하지 말되 이러이러한 뭐랄까 의문이 든다라든지 이러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주면 되는데 진짜 핵심적인 것이 확보가 안 됐다라고 그래서 외면해버리면 진짜 중요한 사건은 그거는 정말 문제인 것 같아. 그게 지금 그 홍가희님하고 보도국장하고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확정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당시 팽목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렇지. 내가 직접 본 거는 봤다고 얘기하겠지만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들었다라고 전달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있었는지라든지 또는 그걸 취재를 해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스컴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요. 얘기하시는 걸 알겠어. 근데 그때 당시에 팽목강에 있었던 다른 언론들은 어찌됐던 정부가 잘한 것만 보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MBN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MBN이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한 건 6시고 MBN이 사과를 한 게 오후 1시 반인가? 그때쯤인데 혜경이 발표하고 나서 한 3시간, 4시간 있다가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걔네들도 혜경 말을 다 믿은 게 아니라 검증을 어느 정도 해야 했고 제 말을 무조건 뭐 사과하라고 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하게 되면 나를 죽이는 건데 그래서 검증을 자기가 한다고 치니까 딱 하나 혜경이 오늘도 잠수사 70여 명을 사고 해역으로 보냈다.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잘 보면 돼요. 제가 인터뷰를 한 건 6시 15분 그리고 민간 잠수사들이 사고 해역으로 간 건 9시경 8시 좀 넘어가지고 그리고 청와대 지시 이건 지금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말을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저의 인터뷰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혜경한테 지시를 했어요. 사회안전비서관 청와대 모 사회안전비서관님께서. 근데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혜경은 무조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유언비어 식으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진위 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했냐. 사과 방송을 할 때는 저를 만나지도 않았고요. 혜경 측에서 저랑 제 얘기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단지 그거예요. 그때 사과 방송 할 때 또 저는 사고 해역으로 가는 배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 사고 해역 배 안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해군과 해경이 지금 잠수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구조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민간 잠수사들까지 다 못 들어간다. 팽목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까지 저희한테 해가지고 저희가 장난하냐고 조류 테스트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 앞에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막 우겨가지고 함정 1, 2, 3 함정으로 갈아타가지고 거기에 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진위 여부를 정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저희 변호사도 그렇고 이 모든 밝혀진 정황들이 그냥 아니다라고 부인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지금도 솔직히 세월호가 1년 세월호 사건 이제 일주기가 다 됐죠. 1년 됐잖아요. 1년 가까이. 지금 뭐 이 보상 문제를 봐도 세월호 선체 인형 어저께
그 기사가 났었죠. 선체 인연 결정 단독 해가지고 났었잖아요. 근데 해수부에서는 우리는 결정 내린 바 없다. 그리고 어제 예은 아빠가 오셔서 인터뷰할 때 그게 달라진 게 없어. 핵심의 그때랑. 요지가 그거예요. 짜증나. 4월을 넘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해줄 것처럼 일단 띄워놓기만 하고. 아 그때도 그랬잖아. 네. 그때도 그랬잖아요. 육사 선거 그때도 네. 그랬잖아요. 우리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육사 선거 때도 그랬어요. 또 눈 뜨고 당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홍가혜 씨가 일종의 허언의 아이콘 뭐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인터뷰도 있었지만, 근데 그 부분을 알고 홍가혜라고 한 사람이 무진하는 과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럴 리가 없다였는데, 일반인들에게 그게 진짜로 허언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월드의 김모 기자가 굉장히 많은 왜 이름 얘기 안 해요? 김용호요. 그 김용호 기자가 네. 몇 숟갈을 더 거둔 거잖아요. 몇 숟갈을 거둔 게 아니라 걔가 한 거죠. 뭘 엄밀히 따지면. 거두기 뭘 걷어 걔가 진원지 발신지. 아니 원죄는 지금 해경이나 박근혜 정부라고 보고. 아 그 원죄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합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확한 어든. 한다고. 근데 뭐 원죄라고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만든 근원지는 저는 당연히 정부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저의 구속 과정에 일조를 하고 체포 과정에 일조를 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든 건 분명히 김용호, 변희재,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준 언론인들, 김용호를 중심으로 변희재가 붙었고, 변희재가 붙으니까 보수 언론들이 붙기 시작했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베들이 갑자기 막 붙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네티즌들이 그런 형성이 되니까 네티즌들이 막 형성이 돼가지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럼 이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김용호 기자로부터 발생했던 여러 가지 그 소스들 있잖아요. 네. 연예인 뭐 사칭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티아라 하양사촌 네. 사칭했다. 그리고 뭐 10억 사기 쳐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었. 10억 사기 쳤다. 뭐 경찰 조사 받아서 뭐 10억 사기 쳤단 말이죠. 그게. 그리고 뭐 정가 한두 개도 뭐 그게 진원 김용호 발신지는 아니었나? 그리고 뭐 야구선수 애인이 아닌데 야구선수 뭐 애인 행세를 하면서 자살소동하고 뭐 임신소동에 자살소동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 기억이 안 나. 또 뭐 이제 야구선수 또 다른 야구선수 애인이라고 자기가 소문을 냈다. 그리고 연예부 기자 사칭해서 B1A4랑 사진 촬영을 했다. 연예부, 근데 뭐 그런 걔가 뭐 그런 식으로 연예계에 뭐 이렇게 유명한 애다. 그리고 영화 배우 된다고 자기 입으로 영화 배우 된다고 진도로 간다고 말했고, 심지어 디렉터한테, 저 디렉터가 뭔지 모르지만 디렉터한테 영화 시나리오를 받았다. 자기가 이제 확인한 것처럼 시나리오를 받았다. 근데 그게 아주 야한 시나리오였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트위터를 뭐 높이 나는 새가 뭐 낮게 본다고 했나? 뭐 낮게 보는 새가 머시기 한다고 했다고, 뭐 그래서 그런 미친년의 정체를 밝힐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게 전부 다 사실인 거. 파열을 시키네 마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합의 안 해준다고 1억을 부른 거예요.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일베를 직접 만나서 이제 합의금을 안 받고 고소치하해준 거는 수십 건에 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사 가치가 사실 없다고, 동아일보 측에서 기사 가치가 사실 없다고 기사를 안 낸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자고 일어났는데 나대요? 저는 보자마자 그랬어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트위터로만 그렇게 했는데, 눈덩이처럼 막 굴리더라고요. 이 사건을, 고소사건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또 쟤네들이 꼭 저럴 때는 무슨 항상 뭐 이유가 있거나 배후가 있거나 뭔가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거잖아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제가 저를 놨어요. 놓고 제가 아닌 사람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 세월호 유가족들 보상 문제 예전에 그때도 그랬었잖아요. 10억이니 뭐네 하면서 새누리당 무슨 의원이 뭐 카톡에다가 뭐 뿌리고 뭐 이랬었던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노란 리본 단분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세월호 이제 유가족분들 좀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노란 리본 단분들 중에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해서 사실 노란 리본을 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걸 알아서 얘네들이 내가 얘네들한테 뭔가 위험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웃었어요. 웃기고 가짜나서 가치가 없어서 제가 그래가지고 트위터 보면 막 홍가애가 일베를 대처하는 방법, 뭐 대처법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애들 골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제 이제 악플러 담당, 제 사건 악플 담당하는 그 변호사님의 명예도 걸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도자료 뿌리고 이제 좀 해명하기 시작했죠. 저희도 저희 방송에서 공개했던 악플 중에 하나를 직접 읽었어요. 요거 없이. 피처리 안 하고. 아, 진짜요?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 중에 악플 중에 하나를 들었는데. 그거 제가 공개했던, 예.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그 악플 있잖아요. 그게 뭐 몇십 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고소를 정확하게 1,500건 했거든요. 예. 1,500건 했는데 1,500건 중에서 그런 성적 욕설이 뭐 한 900건, 1,000건이었어요. 다 잡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희한하게 왜 네. 저를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안 잡히죠? 근데 그게 예전에 이기득 기자의 관련한 악플 때문에 수사했던 이야기를 우리 방송 나와서 해준 적이 있는데. 아, 진짜? 거기 변호사가 뭐 붙어 있었던가 뭐 그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 어떤 IP에서 그게 달렸어요. 근데 우리 집 IP를 누가 갖다 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아, 와이파이 이런 거. 네. 네, 그런 거 있죠, 거기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측에는 그게 안 먹혀요. 그렇게 안 먹히게 다 이제 엮어놨어요. 한 건만 이렇게 그럴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게 일베들이 좀 미안하지만 귀여운 애들 일베들이 좀 그래요. 일베를 사랑하는 여인. 아, 예. 저는 일베 웃기고 귀엽지 않아요? 가짱꾸? 하나만 물어봅시다. 단도직입적으로. 네. 수구 언론들의 표현처럼 네. 정말로 돈 벌려고 고소하신 거예요? 저요? 돈 벌려고? 그 자체가 틀려먹은 거 아니에요? 상갓집에 뭐 부조금으로 돈 벌러 먹으려고 합니까? 상갓집에서 그 부조금 돈 벌려고 장례식 하는 겁니까?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게 이야기가 나왔어야 돼 처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네네. 거기 검찰이 좀 항소를 내가 그래. 근데 나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한다고요. 내가 손해를 당했을 때도. 근데 좀 억울해도 참지 뭐. 저러다가는 내가 더 다칠 수 있으니까 자기 방어거든요. 그게. 근데 나는 무슨 일이든 싸울 때고 뭐고 나 끝을 봐야 돼요. 지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비슷한 성격이라니까요. 내가 세가 나라든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통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국회의원실하고 무슨 약속 같은 걸 잡았어.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하고 한 약속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몇 번을 참아. 나중에는 존재감을 무시당해. 그러면 그쪽하고 싸워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뭔 줄 알아요? 뭔데요?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 나 뭔 말인지 알아. 나 네. 완전 공감해. 네. 그러니까 어저께도 나 그런 일 있었어. 난 그런 거 있어요. 딱 시간 약속을 해놓고 이제 미안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그냥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이러면은 솔직히 마음에 이렇게 좀 풀리잖아요. 근데 계속 막 변명만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저께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도 또 그랬었고 또 어제 같은 때도 또 제가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고 저번에도 그랬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딱 그랬거든요. 앵간치 하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야 이건 너무 하지 않냐 하면서 막 쏴붙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 근데 너 말 진짜 먹같이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먹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말을 하고 내가 화를 낼 땐 제가 화를 내잖아요. 피디님 저는 정말 많이 참아요. 제 기준에서 3번 이상은 참아요. 나도 내 기준에서 엄청 잡는다고. 3번 이상은 네. 무조건 참아주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대신에 참을 때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3번 참을 때도 좋게 얘기를 해요. 항상 좋게 설명을 해줘요. 난 이렇게 하는 거 싫은데 이렇게 하면 서로가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3번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터지고 그냥 안 봐버려요. 나도 비슷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토로를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실 얘기를 하면 네가 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너 많이 컸다 국회의원실하고 맞짱 뜨게? 네가 대단한 언론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아니 나는요 정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지. 말 뭐 너무 못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무시당하는 게 나는 싫은 거예요. 똑같은 국민이라고 내가 세간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실수를 여러 번 했어. 나는 그때까지 참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무시를 당하면 그때서 화를 내고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어쩌다 보니까 점심 때 반주한다는 한 걸 가지고 네가 술 먹고 저러는 거 잘못이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진짜로 미안한 걸 수도 있지만 술이 다 깰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그 화가 났는데 뭐 그런 건데 뭐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재판 끝나고 주로 서울에 거의 안 있고 이제 뭐 대구에 있었어요? 저요? 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격이 없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 대구에 계속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에서 있지 않았어요? 저요? 아니요. 원래 대구였어요? 저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그러니까 원래 부산이고 네. 지금 근거지. 네, 대구. 대구에서 있는데 원래 서울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요? 서울에는 옛날에 아기 때. 그랬구나. 원래 그럼 대구에 사셨던 분이구나. 저는 그 서울에 사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처럼 생겼어. 칭찬으로 드릴게요. 아니 내가 옛날에 어떤 게스트 중에 한 명이 왔는데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를 지칭하면서 쟤는 전라도 사람처럼 생겼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 했습니까? 네, 했어요. 항소를 지금 그러면 하루 앞둬놓고. 지금 2심 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죠. 어쨌건 1심에서는 무죄가 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당시 MBN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쭉 훑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견디다 못한 홍가혜 씨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예요. 지금 고소를 건 상태다. 이게 이야기가 된 다음에 반성 여지가 저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반성 여지 뭐 사과받을 거면 애초 고소를 안 했어요. 그게 뭐 사람들이 이제 저를 뭐 응원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들으면 이런 말이 좀 나랑은 좀 가해가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과받고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 고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요. 반상의 정도에 따라서 고소치하나 뭐 민사는 걸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있었어요. 그게 그 말이잖아. 일단 그러니까 고소를 해놓고구나. 약간 순서가 다르구나. 해놓고 걔네들을 뭐 내가 직접 만나든 아니면은 솔직히 저한테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악플의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정말 용서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한 번쯤 보고 싶은 애들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이런 걸 썼을까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해놨어요. 걔네들이 연락 오면 제가 직접 만나고 그렇게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맞는 것 같은 게 뭐 용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네. 어떻게 용서를 해? 그러니까 일단 고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하는 것을 지켜보는 걸 할 수 있지만 피디님 애기 만약에 여자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한테 뭐 제가 당한 것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빠의 입장으로? 내가 인터뷰를 당하고 있어 지금. 그런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송에서도. 그렇죠. 그래요? 세월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역지사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역지사지지만 역지사지가 안 될 때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원인 제공은 너한테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건데 원인 제공을 그러면 진짜 원인 제공을 너는 나랑 만나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구조의 의무는 국가에 있고 그런데 똑바로 안 했고 그럼 일개 시민이 이 미개한 이 미친년이란 허언증 미친년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면 할 정도였으면 폭로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족같았냐는 거죠. 그렇죠. 진짜 족같아서 족같다고 진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그게 원인 제공이다? 아니지. 너네들은 지금 아노미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거지. 말은 똑바로 입은 뒤에 머리 뒤통수에 붙었어도 말은 똑바로 알았다고. 진짜 그런 거예요. 원인 제공을 똑바로 찾아야지. 그러면 제대로 했었어 봐라고. 제가 오죽하면 했겠냐.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나는 처음에 하긴 뭐 어떤 법적인 처리를 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받겠다가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일단 고소를 해놓고 나중에 그 어떤 방법을 쌓아가야 되는 그렇죠. 거지. 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제가. 예. 그리고 엄청 악플 심한 것도 제가 만나는 건 또 만나는데 이유가 있는 거고, 간단하게 뭐 야이 미친년아 뭐 이런 했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안 만나, 절대 사과 안 받아줘, 안 만나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미친년이란 단어를 하기 전에 그 기사와 내용, 그리고 다른 댓글들에 좀 신중하자, 아니면은 또 뭐 실종자 가족분들이 호소문이랑 똑같다, 다른 뭐 잠수사들 증언이랑 비슷하더라, 얘 거짓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은 하지 마라, 욕설을 하지 마라, 분명히 거기에 답댓글이 또 달리고 했는데도 끝까지 내가 맞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욕을 했다거나, 얘는 뭐 과거가 어땠다는 거나 뭐 이런. 들었던 게 그거였죠. 저도 그때 당시에 홍가희가 검색어 1위를 할 때 또 이게 무슨 일이 난 거야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저 사실 네. 그게 아니라 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예. 제가 그때 술을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마셔요. 이런. 그러니까 술이나 수면제 아니면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수면제를 먹어도 제가 지금 처방받아서 먹는데 그걸 먹어도 뭐 한 5시간 자나? 그래서 수면제를 이제 먹기 전에 술을 먹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몽사몽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제 핸드폰에 기자들이 이제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날. 예. 그래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비몽사몽 보고서는 뭐 어디 기자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전화를 너무 놀래서 끊어버리고 인터넷을 봤는데 실시간 1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정말 놀랬어요. 기사 클릭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악플 사건 이런 거는 제가 상상도 못했고, 술 먹고 사고 친 것 때문에 그러나. 술 먹고 사고 쳤어요? 네. 하긴 뭐 이해한다. 술 먹고 기억은 없는데, 기억은 없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뭐 한 건 아니고요. 술 먹고 이제 제가 택시에서 뻗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졸피뎀 요즘에 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의사 처방 없이 뭐 그렇게 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건데 졸피뎀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성분에 뭐 졸피뎀 타르타르 산정인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먹고 술을 먹으면 기억이 없대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졸피뎀에.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거구나. 기억이 아예 그냥 싹 없는 거죠. 근데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예 뭐 기억을 못해요, 제가. 요즘 잠을 자거나 하면. 실시간 검색어를 봤는데 홍가희가 떠서 봤어요. 네. 근데 거의 유사한 내용의 기사들이 동시에 뿌려진 거예요. 네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야. 네, 엄청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정보의 발원지가 한 군데서 팩스든 뭐든 해서 일제히 같이 뿌려진 상황이라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요즘 같으면 매스컴에 굉장히 소스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말초적인 제목 달아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상하기 딱 좋은. 단독. 예. 근데 거기는 이제 홍가희님은 동아일보를 주로 이야기를 하셨죠? 동아일보에서 저한테 제일 처음에 사실 주간 동아일보에서 저한테 그런 악플 사건으로 인터뷰 요청이 왔었어요. 제보가 왔다고 악플러들한테. 근데 뭐 변호사가 합의금을 뭐 많이 부르더라 하면서 그런 주로 이제 합의금이 비싸다라는 그런 불만 사항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기자랑도 통화하고 했는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고 나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합의를 하고 걔네들이 합의를 원하고 고소 취하를 원하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당연한, 어차피 민사 갈 거니까 피해 배상을 받길 원한다. 단 내가 돈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진짜 뭐 100 얼마 200 얼마 이런 식으로 뭐 받고 싶지는 않아서, 심한 거는 뭐 내가 진짜 합의 안 한다라는 의미로 1억까지도 불러봤다. 그건 진짜 안 한다는 의미거든요. 안 하면 그냥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플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이제 뭐 사진을 퍼 날라가지고 그것도 합성해가지고 뭐 미친 허언증년 키워준 년 빨리 되져라. 자궁에 뭐 뱀을 넣어서, 그러니까 자궁이라고 제가 지금 언어 표현을 이제 순화를 시킨 거고, 뱀을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애들은 미친년이란 단어 하나도 다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홍가혜님 나와오셨을 때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홍가혜는 허언증 환자이거나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예, 이제 아니요. 이제 뭐. 예, 그러니까 있겠지만 문제는 그때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법적인 어떤 판결을 통해서라도 홍가혜 씨가 했던 말이 거의 다 들어맞았던 이야기였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렸던 것은 뭐였냐면 세월호 사건이 났던 초기 당시에 홍가혜 씨는 최초의 어떤 폭로자 같은 거였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실제로 국가가 구조 안 한 게 맞고 그 인터뷰에서 때로는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여과 없이 전하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저는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말들이 오히려 지금도 신빙성 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해경을 비롯한 정부 쪽에서는 언론과 합세해서 이 사람을 예전에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있었던 일처럼 몰아가면서 이 사람을 진짜로 정신병자처럼 몰아버렸던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홍가희 씨 사건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바라볼 때. 근데 그게 있어요. 세상에 막 어떤 진실이건 뭐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제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거나 짜증날 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자기 위안 자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위안 그런 식으로 하고 넘겨버리거나 뭐 나 싫어 뭐 이렇게 막 쟤는 정신병자야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정신병만큼 솔직히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허언증이 정신병이거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네. 무기죠. 정신병. 그러니까 보통 이렇거든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수세에 몰렸어. 저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말을 거짓으로 만들려면 쟤 정신병자야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가지고 마녀사냥 당하고 체포하러 오기 전에 자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체포한 거다 모든 과정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홍가희라고 하는 사람도 살면서 그 나이에 맞게 어느 정도 멋도 부리고 싶고 뭔가 재밌게 살고 싶었던 그런 욕심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사회의 어떤 공익을 해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당시 그런 인터뷰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다 거의 다 밝혀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조사해보면 내 말이 진짜 내 말을 믿어서 또는 저 막 그래서가 아니라 딱 그거예요. 그냥 소 뒷걸음치다 지져봤다 지자분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위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구나.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지금이야 1년이 지나서 세월호 사건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 당시 때 그 초창기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홍가희 씨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놀랬겠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저 같아도 설마 그러니까는 믿고 싶지 않아서 설마 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설마 국가가 설마. 그러니까 당연히 진보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홍가희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일단은. 근데 거기에 언론들이 너무 진짜 많았었는데 유가족들 수보다 실종자 가족들이 수보다 정말 기자들이 더 많았었는데 서글퍼요 생각하면. 그렇죠. 그 전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홍가희 씨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저요? 네, 아주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난 똑같아요. 아니 그 성격상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도망가고 회피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내가 머리가 깨진 한이 있더라도 부딪혀가지고 내가 억울한 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나